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구매 실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5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입니다. 업체 선정.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는 결국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량도 좀 되고 그리고 규격도 명확하고 사실 규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규격이 명확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 규격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우리가 봤을 때 2개 이상의 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업체들 간에 담합이나 부정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주도권을 누가 갖는 거냐면 구매 쪽에서 갖는 거죠. 그래서 입찰을 하죠. 업체들한테 쭉 전달해서 이런 걸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견적을 보내봐라. 아니면 제안을 해봐라. 언제까지 하고 이러이러한 양식에 담아서 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좀 많이 사면은 좀 더 많이 사면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와서 우선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쭉 경제를 한번 이제 우리가 붙이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경매 형태로 갈 수도 있죠. 요즘에 이제 역경매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입찰 안에서 그 지금 이제 리버스 옥션이라고 해서 역경매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사려고 하는데 금액은 공급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사업을 좀 하고 싶을 정도의 양이 나와요. 그러면 업체들을 초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에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싸게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갖는 거냐면 입찰에서는 구매 담당자가 갖는 거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져서 얻는 결과가 뭐냐? 가격이죠, 가격. 주도권 결국. 실제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냥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언제까지 필요로 하는데 이제 계약서의 가격을 얼마 정도 한다. 근데 그 가격에 대한 주도권이 그 바이어한테 있느냐 아니면 공급자한테 있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구매 담당자가 또는 이제 바이어가 주도권을 갖는 경우에는 입찰을 가죠. 입찰을. 반대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뭐 신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간접자재이긴 한데 사실 처음 사보는 거고 또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산다. 필요는 한데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누가 갖는 거냐면 업체가 갖죠. 공급자가 갖죠. 그래서 공급자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까다로운데 또는 너무 소량인데 그거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업체들은 당연히 꺼리겠죠. 까다롭거나 아니면 너무 소량이거나 그러면 꺼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양이 좀 나오긴 하는데 아주 많지는 또 않아요.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고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시장에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주도권을 공급자가 갖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 거다. 규격이 이렇고 이렇게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좀 사실 이제 급해서 그런데 몇 주 뒤에 써야 된다. 공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급자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대신에 지금 금액이 이렇게 돼서 비용이 되고 거기에 저희가 뭐 이것저것 해서 저희가 붙이는 게 좀 있고 해서 금액을 이걸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하게 되면 주도권을 누가 짓는 거냐면 공급자가 갖고 나서 계약서에 이제 공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매를 할 때 그냥 한번 딱 구매하는 걸 끊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행사 같은 걸 준비해서 쭉 일정 기간이 생기거나 건물 같은 걸 짓거나 장비 같은 걸 만든 거라 그러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급자가 주도권을 가져서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서에다가 그걸 지금 이제 명시하잖아요. 명시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그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면 공급자는 자기네가 프로세스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 우리한테 청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주도권을 규격이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물량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시간도 좀 충분하게 가져가려고 가장 큰 이유는 주도권을 갖는 것 자체가 구매 절차를 좀 바이어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공급자 선정할 때 가능한 한 지금 협상하는 형태는 가능한 피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구매 담당자는 대부분 다 까다로운 구매를 하거든요. 루틴한 구매라든가 물량이 많은 구매는 시스템에 얹어서 돌리면 되는데 뭐처럼 그를 사람의 지혜가 또 사람의 노력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방법, 우회적인 방법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하겠어요. 그 비교에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구매 담당자가 구매 업무를 보게 되면 대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거나 또 프로젝트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물건 구하기 어려운 거 이런 쪽의 업무를 이제 보시거든요. 되게 담당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도대체 구매를 하는 건지 업체에 그냥 다 맞춰주는 건지 참 원래 구매가 이런 건가? 고객이 지금 이제 내가 물건 사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야 되지? 눈치 보고 사야 된단 말이지.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사고 그리고 루틴한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돌려서 하고 되게 구매 담당자한테 요구하는 거는 아무래도 까다롭고 지금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우회적인 방법, 지혜가 필요한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키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게 머리를 좀 써야 되는구나. 이것저것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났던 구매 담당자들은 되게 머리를 잘 쓰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좀 수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힘으로 몰아붙이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업체가 당연히 맞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갈등만 생기고 힘들어 들고 비용도 발생하지만 품질 문제도 생기고 납기 지연 이런 것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죠. 하여튼 업체 선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에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찰 방식이 있고요. 입찰과 관련돼서는 정해진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했을 때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입찰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지난 작년까지 샀던 거를 다시 이제 올해 다시 입찰로 간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업체는 좀 참여시키고 어떤 업체는 좀 약간 좀 배제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한 3개 정도 업체랑 거래했는데 우선 이 3개 업체 다 참여시키고 싶다. 다 괜찮다. 아니면 3개 중에서 이제 한 업체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싶고 2개 업체에서 다시 한번 입찰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협상입니다. 협상. 협상은 여기서 말하는 협상은 비즈니스 협상이죠. 그래서 거래를 위한 협상이고 협의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협상하는 이유는 3가지 경우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1번, 규격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애매모호하다. 난 잘 몰라요. 그 규격을 잘 몰라. 2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3번,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고 그리고 소량이다. 그러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하는 거냐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은 아무래도 공급자가 좀 갖죠. 근데 공급자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유는 그럼 왜 나올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주도권을 갖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이제 소량이라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익이 안 남아도 본질적으로는 베이스가 공급자란 말이에요.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구매 담당자가 초라해 보이자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물건을 사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구매 담당자가 사실 이러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이러이런 소재가 필요한데 저희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협조를 좀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제한이 좀 있어서 이 정도로 거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처음에는 이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게 왜? 공급자는 지금 이제 본성 자체가 팔아야 되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구매 담당자는 아무리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아도 결국 물건을 사는 고객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급자는 들어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주죠. 그러니까 보통 바이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대신에 만약에 지금 이게 가능하면 저희가 대금 지불 같은 건 이렇게 해드리고 또 이렇게 편의상 같은 거 이렇게 양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편의상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거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서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런 이제 생각이 없이 그냥 내 것만 얻겠다 그러면은 협상은 좀 어렵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그 협상을 할 때 업체들한테 이것저것 자기는 내가 얻는 건 다 얻고 바이어가 그리고 바이어가 지금 이제 요청받은 일 구매 쪽에 공급자가 요청해서 지금 이런 거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금 이제 그냥 하나 들어주지 않으면 그 바이어한테 얘기해요. 아니 그럼 입찰을 하지 왜 그거를 협상을 해서 기분만 상하게 하냐. 협상은 사실은 둘 다 아쉬웠을 때 하는 게 협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자기는 계속 얻기만 하고 상대방은 계속 협상 테이블 딱 끝날 때 이 협상 뭔가 잘못됐어.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게 하면 왜 그걸 협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약간 승리감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사실은 입찰을 할 수 없을 때 업체를 우선 이제 먼저 찍고 선정이 돼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이러이러 하는 건데 국내 업체는 당신 내가 유일하니 해주면 안 되겠느냐. 대신 이러이러한 편의는 저희가 뭐 봐드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렇게 가는 거지. 입찰은 지금 그 입찰 종류인데 첫 번째가 공개 입찰이 있습니다. 공개 입찰은 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공개 입찰을 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죠.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러이런 거다. 그리고 종류는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런 지금 이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정부 입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그 사업의 카테고리에 드는 업체들은 다 참여시키게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이제 입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서류에 대해서는 규격은 이래이래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통 밀봉 입찰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입찰과 관련된 정보들은 실제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선정됐을 때 딱 지금 이제 공개되는 거지. 딴 데서 보면 안 되죠. 그죠? 담합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게 이제 공개 입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명 입찰인데 제한 입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명 입찰은 어떤 경우냐면 그 사업을 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가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가 환경 쪽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수 있죠. 그게 제품이나 서비스나 프로젝트 자체가 그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쪽에 인증을 가지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 자체가 뭐 원자력 발전과 관련됐다 그러면 그쪽에 자격증이 있는 그쪽에 경험이 있는 그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요구사항 자체가 까다로운 제품이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지명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스텝 비딩인데 투스텝 비딩도 실제로는 많이 하죠. 프로젝트 같은 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는 입찰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투스텝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술과 관련돼서만 평가합니다. 기술 평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을 때 가격은 빼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을 써서 이렇게 지금 이제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이제 지금 기술력을 평가하고 레퍼런스 보고 해서 업체를 뭐 3개나 2개 선정을 해요. 선정을 나서 그 다음에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당신네가 선정되는데 전체 비용을 또는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써서 내라. 그래서 금액이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금액이 싼데 하고 거래하겠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투스텝 비딩입니다. 대개 프로젝트는 이렇게 가요. 프로젝트들은 많이 이렇게 갑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지금 이제 제한 경쟁 형태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랑 비슷한데 이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어디냐. 그래서 여기가 참여했던 데고 기술력 다 좋은데 지난번 프로젝트에 여기가 선정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오시라고 해. 그래서 좀 참여하시겠냐. 그래서 언제까지 제안서 내시면 그러면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업체 선정한다고 말씀드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한 경쟁이거나 투스텝 비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약식은 이제 정부 입찰에서는 안 하고요. 약식 입찰은 주로 이제 전화 같은 걸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적 물어보고 이메일 같은 걸로 카톡으로 이제 물어보고 금액이 작아야 돼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괜찮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냥 진행하는 거죠. PO 보내서 날려서 이제 그냥 진행하는 거죠. 약식 입찰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비딩은 온라인 입찰은 지금 이제 이런 절차를 전자거래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온라인 입찰 또는 이제 온비딩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업체들 다 참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가격까지 보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가격만 보는 게 딱 좋거든요. 규격이 분명하고 수량이 분명하고 해당 이제 모델도 어떤 건지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가격만 딱 보는 거죠. 가격 딱 봐서 그리고 나서 선정된 업체한테 당신 내가 제일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선정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역경매인데 우리나라는 리버스 옥션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활용하는 기업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하죠.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역경매는 뭐냐면 내가 우선 살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규모를 좀 키워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제 쭉 산다고 지금 이제 우선 구매 품목을 정하고 그리고 업체들한테 쫙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 패키지 전체 패키지를 이제 지금 이제 다 구매할 거다 한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웹사이트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아이디 주고 그다음에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구매 담당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호스트를 맡아서 그래서 이 패키지의 경우에 업체를 하나 선정하는데 시간은 요 시간 동안에 가장 낮게 쓴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경매 형태니까 다른 데서 얼마 썼는지가 지금 이제 업체들끼리 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이렇게 쓰면 우리도 좀 약간 낮게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더 낮은 금액이 없으면 해당 업체가 딱 이제 당첨되는 거죠. 당첨은 아니고 선정되는 거지. 선정돼서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역경매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죠. 역경매도 많이 하죠. 보통은 이제 역경매 할 때 기본 원칙 자체가 패키지로 올려야 돼요. 이것저것 다 뭉쳐서 올려야지 해당 업체에서 요거는 좀 손해 보더라도 이쪽에서 이익이 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플러스 요소가 있다. 이 금액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눈치 보고 있다가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한계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값에 맞춰서 자꾸 이제 낮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딱 선정되면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패키지 아이템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지금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이제 선정됐으니까 진행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여기에는 입찰과 관련돼서는 제가 어떤 거를 설명 안 드렸냐면 입찰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그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역량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 역량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땄는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아니면 진행을 하려고 딱 계약서 이제 막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업체가 저희가 사실은 눈에 뭐가 씌어서 눈에 뭘 이렇게 자주 씌는지 모르겠는데 눈에 뭐가 씌어서 저희가 너무 낮게 들어갔습니다. 저희 사실 이거 지금 보니까 완전 적자고 회사 상황도 너무 어렵고 저희는 지금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공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황당하죠. 왜냐면 우리는 그 날짜까지 물론 받아야 되거든. 받아야 지금 다음 절차를 통해서 뭐 어디에 쓰든 생산에 쓰든 개발에 쓰든 그다음에 행사에 쓰든 마케팅에서 영업에서 뭐 프로모션 행사에 쓰든 쓸 거 아니요. 그게 그 날짜까지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딱 업체 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했다니 그게 못 하겠는데요. 뭐 이래 버리면 그게 근데 그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되게 많아요. 이거는 미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 30% 정도의 계약서까지 쓰고 나서 진행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게 프로젝트의 경우, 특히 건설 계약 같은 경우는 30%가 3분의 1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입찰하기 전에 정말 이 업체가 이 지금 제품을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여건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이제 지금 이제 것들이 지금 장치들이 있습니다. 장치들이 채권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탁 같은 걸 한다든가 예치금 같은 걸 건다든가 담보 같은 걸 건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거고 그냥 입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별의별 일이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이겠죠. 순조롭게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쫙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좀 중요하다 그러면 비상계획 같은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비상계획을 작동시키고 대안들을 이렇게 마련을 하지. 여기도 이제 아니 그러면 업체가 분명히 이거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 쓸 때 딴 얘기하고 금액도 딴 얘기하고 지금 이제 뭐 다른 뭐 지금 이제 재료 같은 거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이 업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그거는 구매 담당자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 시 고려사항은 이제 뭐 당연히 봐야 될 게 이제 규격 봐야 되고 규격을 만족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품질,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항 및 조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잘 할 수 있고 대체 제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체 제한들이. 그래서 대체 제한이 뭐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제 제품이나 또는 뭐 프로젝트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확보를 할 때 대체 제한으로 지금 업체가 공급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확보가 되더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봐야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가격을 보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샀으면 좋겠죠. 싸게. 가장 싼 가격이 구매 담당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막 뒤지면서 제품을 하루에도 한 번씩 또는 서너 번씩 사기도 하고 한 달에 몇 번씩 사잖아요. 그죠? 살 때마다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금액이 좀 비쌀수록 이제 열심히 보죠. 이제 그리고 사이트도 이제 여러 사이트를 가서 보죠. 그래서 국내 사이트도 보고 해외 사이트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 비용 계산하죠.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추가되는 세금이나 그리고 이제 리드 타임 사이에 지금 이제 추가되는 뭐 비용 같은 게 있는지 다 확인하고 하는데 구매 담당자 생각의 가격은 어떤 게 정말 적당한 가격이냐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싼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공급자는 어떤 가격을 가장 적당한 가격에 생각하냐 자기네 회사의 이익을 확보해주는 비용에다가 이익을 확보해주는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협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구매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을 할 때 결국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되느냐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실제로 이익을 보장하는 게 이제 가격이고 그리고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싼 가격이 적정 가격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줄다리기 하는데 입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주도권을 바이어가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싼 업체를 찍는데 가격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11달러, 10달러, 그 다음에 뭐 12.5달러 뭐 이런데 근데 이 업체가 8달러로 들어온 거야. 8달러.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보통 20, 30%가 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건 인터뷰가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래 해서 재고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고 재고는 뭐 사실 큰 문제 없는 재고다. 이게 정상적인 재료인데 이게 남아서 이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유가 있어요. 싼 이유가 없이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러거든요. 다 그러지 않았거든. 단데는 뭐 10달러, 12달러, 11달러 이렇게 되는데 8달러가 다 그렇지 않거든요. 8달러는 굉장히 싼 거거든. 그래서 가격에 관련돼서는 우선은 보통 선정할 때 지금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구매 담당자에서는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업체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진행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를 봤더니 재무적인 상태도 썩 좋지가 않아. 그러면 구매 담당자가 선정을 포기하고 두 번째로 지금 가격을 낮게 부른 업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정할 때. 그걸 반드시 이제 그때는 이제 써줘야 돼. 그래서 가장 낮게 쓰는 업체는 여기인데 신생 업체이면서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지금 불안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행하다가 계속 적자가 쌓이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이 업체, 가장 싼 업체를 포기하고 이 업체는 거래하지 않고 두 번째 싼 업체를 거래하겠다 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업체가 싸게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래서 뭐 회사가 망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싸게 들어오면 이제 묻죠. 이렇게 싸게 들어왔냐 그러면 우리 사실 당신이 첫 번째 고객이고 그리고 당신네 쪽하고 거래를 트게 되면 우리 회사가 이쪽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범 케이스로 싸게 들어왔다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게 그럼 이제 잘 해보자. 예, 이렇게 하죠.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애당초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급자 쪽에서 계속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적자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대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잘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약간 굴곡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굴곡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많이 봤던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건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은요 공급자 쪽에서 그 공급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그거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디랑 거래하고 있냐, 도요타랑 거래하고 있다, 폭스바겐이랑 거래하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랑 거래하고 있다. 그러면 야, 니네는 뭐 기술력도 좋고 그다음에 능력이 좋은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하더라도 처음에 저가 수주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계속 저가 수주거든요. 저가로 이제 계약을 딴다 이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공장도 되게 많아. 그리고 지금 기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은행에서부터도 이제 뭐 지원들 많이 이제 하긴 했는데, 우리가 부자인지 잘 모르겠어. 매출도 꽤 나오는데,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일단 가격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비용 분석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가 오랫동안 쓰는 그런 이제 자원의 경우에는 전체 비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전체 비용 분석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러니까 비용 구조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해당 장비의 경우에 이제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0년도 발생하는 비용,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구입비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매년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비용이 이제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보증기간이 3년까지는 좀 약간 적게 발생하는데, 4년, 5년짜부터는 이제 많이 발생하고, 5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거를 이제 그 장가가 남은 상태에서 뭐 해당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중고와 관련돼서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팔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비용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합산한 게 전체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이고, 전체 비용을 이제 계산할 때는 전체 비용 원래 비용 계산이 그 앞에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처럼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을 이제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특정 시점으로 이제 다 환산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은 이 연 단위로 움직일 때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산하는 시점은 어디를 두는 거냐면 여기 이제 그 지금 0년도 시점을 두고 미래에 발생한 이 비용들 그리고 또 수익들을 다 이제 이 지금 시점으로 환산해 줘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환산일 때는 이제 약간 잘라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부르거나 현금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미래에 발생한 돈들을 다 지금 이제 잘라내서 그래서 이제 특정 시점으로 환산하는 분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환산한 시점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체 비용 분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제 특히 해야 되냐면 해외에서 물건 같은 거 샀을 때 아니면 해외랑 거래했을 때 그때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세금 같은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운송과 관련된 조건들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고, 그렇죠. 그게 또 환율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전체 비용 분석해야 될 경우가 장비 같은 경우에 오래 쓰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보증 기간이 몇 년 정도까지 되느냐, 일정 기간 동안 쓰고 나서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분석을 한다. 이건 앞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용 분석할 때. 그 다음에 제조 역량이나 이제 품질 능력 보는 건데, 제조 역량과 관련돼서 보는 거는 기계 관리가 얼마큼 잘 되고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큼 잘 되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이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률. 제조 역량과 관련돼서 이용률. 유틸라이제이션. 이건 이제 기계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율. 효율은 이제 작업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조 역량과 관련돼서 이용률이 어떻게 나오고 효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용률도 괜찮게 나오고, 그럼 도대체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나와야지 괜찮게 나온다고 할 수 있느냐? 80 이상 나오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에서 85 정도 났다. 엄청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85 정도 나오면 정말 어마무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효율이 어떻게 나오냐? 효율은 기본이 100%고 110, 또 105에서 110 정도 됐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고, 효율을 계산했더니 120이 나왔다. 어마무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지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조와 관련된 역량과 관련돼서 볼 때는 이제 이 두 가지 보면 되고요. 기계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자들이 숙련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품질인데, 품질과 관련돼서는 뭘 가지고 보면 되는 거냐면 공정 능력 분석을 통해서 보면 되죠. 이거 다 했습니다. 앞에 영상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품질 관련돼서는. 분석. 그리고 이제 공정력 분석은 값이 어떻게 나냐면 CP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CPK로 나오거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지금 공급자의 공정 능력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품질 능력 또는 뭐 생산과 관련된 이제 지금 능력, 얼마큼 제품을 잘 만들어내느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이제 공정 능력 분석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공급자 공정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자 공정에서 이 만들어내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급자 공정이 있어요. 공급자 공정 있고, 워크센터, 뭐 100번 작업자 있고, 여기 이제 기계들이 있고, 여기서 일하는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있는데, 공급자 공정에서 우리가 지금 주문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아이템이 있겠죠. 그게 만약에 A를 만든다. 그러면 그 A에 대해서 샘플을 몇 개 정도 뽑으면 되냐면, 샘플 한 7개 정도 뽑으면 돼요. 7개. 많이 뽑을 필요도 없어요. 7개 정도 뽑고 나서, 거기서 뭘 구하면 되냐면, X바를 구하고, 7개 평균, 내가 관심 있는 값에, 뭐, 무게가 관심 있다는 무게에 대해서, 길이면 길이, 어떤 출력이면 출력, 그 다음에 스몰S를 구해요. 스몰S를 구하면, 이 X바가 뮤가 되고, 스몰S가 뭐가 되냐면, 시그마가 됩니다. 샘플을 몇 개 정도 뽑으면 되냐면, 공정에서 만든 거 랜덤하게 막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뽑아서, 막 뽑는 게 어렵죠. 막 뽑아서 7개 정도 뽑고 나서, 이제 뮤하고 시그마를 구하면, 바로 이제 CP나 CP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P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이제, 지금 6시그마에서 USL에서, 그 다음에 LSL, 이렇게 계산한 거고, 그 CP 값 자체가 이제 기본 조건이 뭐냐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센터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CPK를 가지고 계산하죠. CPK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3시그마분의 U에서, 그 다음에 LSL, 그리고 이제 3시그마분의 USL에서, 그 다음에 U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2개 중에 이제 작은 걸 가지고 계산한다.
그럼 도대체 공정력 분석을 했을 때 이 CP나 CPK 값 자체가 얼마 정도 나와야 잘한다고 이제 지금 하는 거냐?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면 1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1.33 이걸로 계산하든 1.34 이상 나온다. 그러면 품질은 정말 믿을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CPK가 1.33 나온다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2만 개의 생산 중에 분량이 몇 개 나오는 거냐면 2만 개 기준으로 했을 때 분량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 원래 1.3개 나오는 거거든. 1.3개. 1.3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을 잘 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만든 물건을 꾸준하게 쓴다. 6개월 동안 쓴다라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3년 동안 쓴다라든가 할 때는 우선은 뭘 봐야 되냐면 걔네가 우리한테 물건을 갖다 줄 때 어느 공장에 어느 라인에서 공급해 주느냐 그 공급해 주는 라인에 이 두 가지 정보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잡아낼 때는 그렇게 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용률이나 그다음 효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걔네도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매일매일 만들 때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또 몇 개를 만들어냈고 또 각각 만드는 품목의 표준 시간이 얼마고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매일매일 작업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것만 가져오면 그냥 저절로 유틸라이제이션 이프션시를 계산할 수 있고 유틸라이제이션 값이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80% 가까이 나왔다. 80% 정도. 그 다음에 효율 같은 게 이제 100에서 110 사이 나왔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력 분석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역시 정보를 가지고 한 7개 정도 뽑으면 됩니다. 7개 정도 뽑아서 해당하는 이제 평균값하고 그 다음에 품질 특성체 그리고 이제 표준 현장을 구하고 나면 저절로 나와요. 공정력 분석 값이 저절로 나와. 그게 1.33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은 넘었는데 1.33이 안 됐다.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 얘기하면 되고 1보다 작게 나왔다. 공정 능력 분석이. 그러면 거기는 사고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지금 보시기 때문에 공정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업체랑 협의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역량이나 생산 기술과 관련된 또는 품질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이와 같은 지표가 있으니까 그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사용 분석 및 에너지 효율 분석 이런 건 이제 장비의 경우에 그렇게 하겠죠. 에너지 효율은 뭔지 아시겠죠? 장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사용 분석과 관련돼서는 그 장비가 다른 장비하고 지금 이제 통합해서 같이 결합돼서 잘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장비에만 별도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장비는 우리가 지금 다른 장비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얹어 써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좋아졌다. 이제 지금 이제 어느 곳에나 쓸 수 있게 정보 시스템이 이제 지금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가 돼 있다. 장비에 대해서. 왜냐면 장비가 요즘엔 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서 그걸로 작동을 해서 장비가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거 구매할 때는 당연히 사용 분석해야 되고 에너지 뭐 연비 같은 거 봐야 되죠. 그 여러분들 차 살 때 되게 이제 연비 같은 것도 다 봐서 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 이력 분석.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처음 이제 거래했다 그러면 요구사항 자체가 업체한테 우리가 까다롭게 줄 수밖에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는 다 전수검사해서 지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때도 다 전수검사해서 받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정 조치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 한번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뭐 물량이 뭐 조금씩 줄 겁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거래했다.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지금 서로 상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뭐 물량에 대해서 어떤 수요 정보를 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 거죠. 이력 분석 중요하죠, 진짜. 그다음 운송 조건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운송 조건. 특히 해외에서 물건 살 때 뭐랑 관계 있는 거냐면
운송 조건이 전체 비용이랑 관계 있죠. 전체 비용하고 운송 조건은 서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할 때는 주로 운송 조건이 어떻게 되냐, CIF 했다. 왜 CIF 했느냐,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이제 거의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쪽에 이제 유리한 조건들을 우선 준비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입찰할 때 업체들한테 니네가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물건을 받고 그냥 쓸 때 우리 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부담도 적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겠다. 뭐 이렇게 봐줘야 되죠. 운송 조건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시간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역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 똑같은 경우라면, 그래서 뭐 장비 같은 거 사는데, 장비를 살 때, 보증기간도 다 똑같고, 금액도 너무너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장비들의 전체 비용이나 단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고, 에너지 사용도 비슷하다 그러면, 오래 걸리는 업체는 좀 꺼리게 되고, 좀 빨리 해주는 데가 먼저 지금 이제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리드 타임, 이런 거 이제 확인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고려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류와 관련돼서 이슈. 당연히 이제 이것도 이제 리드타임이랑 관계된 부분이니까 확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들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고려한다. 그 다음 평가 방법인데, 업체 평가 방법인데, 주로 이제 평가 방법은 거래 기록이 좀 있어야 돼요. 과거 거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해서 이 업체가 잘하는지, 업체는 잘 못하는지, 그리고 그 업체를 다시 다음번 프로젝트나 다음번 제품에 대해서 업체를 참여시킬 건지 할 때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벤치마킹이죠. 벤치마킹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벤치마킹의 기준 값하고 업체의 능력이랑 비교해서 이 업체는 뭐 지금 이제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쪽에 또 지금 이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기 때문에 벤치마킹에서 이렇게 기준하고 이제 비교해봐도 괜찮은 업체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번에 입찰에 참여시켜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한 정성평가인데 그건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가는 건데 카테고리는 이제 주로 뭐 품질에 대해서 그리고 납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로는 점수표가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이제 그 점수가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성평가해서 그래서 이제 업체들 중에서 다음에 우리가 참여시킬 때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평가 점수가 몇 점 이상인 업체만 참여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하는 게 이제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공식에 넣어가지고 값을 빡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제 1점부터 5점까지 주고 3점은 보통 그리고 이제 4점, 5점에 들어가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 5점은 굉장히 잘한 거고 그 다음에 2점, 1점이면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평가를 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정성평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쉽긴 한데 단점은 최근에 잘한 업체는 평가 잘 나오고요. 최근에 잘 못한 업체들은 평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랑 이제 거래하는 업체들이다. 그래서 5개 중에 지금 어디를 입찰 참여시킬 거냐. 한 3개만 우선 참여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3개를 업체를 이제 뽑아서 참여시키려고 할 때 최근에 좀 잘하는 업체, 과거에는 막 잘 못했는데 1년, 2년 전에 되게 못했어. 그런데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잘했어. 그럼 점수가 좋게 나오거든. 그래서 과연 이게 객관적인 값이냐.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 품질에 대해서도 점수를 어떻게 계산한다. 납기에 대해서 점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공식을 다 마련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QCD로 보겠다. 그래가지고, 품질과 전체 비용과, 그리고 이제 납기 가지고 보고, 그리고 품질을 50% 가중치, 그리고 이제 몇 프로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참여시키거나, 나중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죠. 평가해서 어느 업체를 딱 찍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니까 거래가 좀 꾸준하게 계속 일어났어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된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같은 게 있다든가 업체랑 거래할 때 이제 2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계약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이것저것 맞춰야 된다. 그러면 3개 업체 중에 이제 지금 이제 1개 업체 선정이 된다. 그런데 3개 업체다 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은 다 똑같았는데, 그런데 거래해보니까 품질과 관련돼서 비용 추가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있으면 이제 그 비용 추가가 몇 %씩 있었다. 납기,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비용 추가 요소나 비용 절감 요소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해당 업체별로 하나를 공급할 때 우리한테 진짜 비용은 얼마였다. 이런 걸 파악하는 방법이 지금 이게 코스트 레이시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평가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냐면 기존에 이제 거래하던 업체들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다시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한 3개 업체랑 거래했는데 그 3개 업체 중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한 업체를 딱 찍어서 간다. 그래서 찍어서 가고 나서 그 업체하고 괜찮으면 나중에 한 2, 3년 지난다면은 장기 계약을 맺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쓰는 이제 방법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1번, 2번은 이제 주로 이제 정성적인 방법이죠. 벤치마킹 가지고 이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정성적인 방법이고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비용 중심으로 이제 평가하겠다 하게 되면 3번, 4번을 쓰겠죠.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약서 쓰고 진행한다. 평가하는 기법들이 이제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장은 이제 경쟁 입찰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경쟁 입찰과 관련돼서 경쟁 입찰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입찰 할 때 고려사항 그리고 이제 그 고려사항들을 반영한 평가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뭐냐면 협상인데 협상은 입찰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협상을 하는데 그럼 보통 입찰 조건이라는 게 뭐냐? 분명한 규격, 확실한 수량, 또는 이제 많은 수량, 그리고 충분한 시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입찰 조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거나, 또는 시장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거나, 한 명밖에 없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협상을 하는데, 협상과 관련돼서는 다음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협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